달, 우리의 친근한 동반자죠. 크고 어둡고 차가운 우주에서 유일한 친구입니다.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달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블랙문은 어때요? 블루문과 슈퍼문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달력을 준비하세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4,472km입니다. 직접 측정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매우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달과 지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달은 조석으로 지구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만 향하고 있어요. 달 주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사기 첫 단계죠.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면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현달은 밝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보름달은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면을 완전히 비추는 단계예요. 하현달은 빛의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달이 탄생해요. 그리고 모든 주기가 다시 시작되죠. 달 주기는 29.5일이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면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설명하냐고요? 여러분이 블랙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29개월 또는 2.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희귀한 천문학적 사건이죠. 이 용어는 점성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블랙문은 한 달에 삭현상이 2번 발생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달에 삭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2번은 드문 현상입니다. 이것은 달의 주기와 지구의 연간 주기 간의 작은 차이 때문에 일어나요. 윤년 같은 거죠. 블랙문은 또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한 계절에 3번의 새 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0일에 한 번씩 새로운 달이 떠요. 하지만 만약 4번이 뜬다면 세 번째 새 달이 블랙문이에요. 또한 더 드물게 쓰이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새 달이나 보름달 없는 2월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것은 19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블랙문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달은 보통 삭 동안 하늘에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블랙문 동안 달의 어두운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도시에 불빛이 없는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대도시에 산다면 망원경 없이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목성과 금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숨겨져 있던 다른 별자리들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블랙문은 2022년 4월 30일이었어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블랙문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태평양, 알래스카, 하와이 시간대를 제외한 지역에서요. 알로하! 네, 안타깝게도 블랙문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라면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2.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블랙문은 표준적인 정의에 의하면 2024년 9월, 계절적 정의로는 2023년 5월 19일에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른 천문학적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블루문이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론 말 그대로 파란 달이 뜨는 건 아니에요. 블루문은 점성가들이 한 달에 2번째 보름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블랙문과 블루문은 의미상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블랙문은 한 달 안에 2번째 발생하는 삭현상이고 블루문은 2번째 보름달을 말합니다. 둘 다 29개월마다 발생해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블루문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해요. 민속학자 필립 히스코크는 블루문이라는 용어의 달력적 의미가 1937년 메인 농사력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천문학 사건은 슈퍼문이에요. 망원경을 준비하고 언덕을 찾아보세요. 유난히 밝고 큰 달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슈퍼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다시피 달은 지구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돌지 않습니다.
궤도는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근지점이라고 불립니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과 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달이 우리에게 특히 크고 밝은 것처럼 보이죠. 슈퍼문은 직경이 평소보다 14% 더 크고 30% 더 밝아 보여요. 그런데 이 현상은 종종 소위 달착시와 혼동됩니다. 달착시 동안 달은 지평선 위로 낮게 떠 있어서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여요. 1년에 12번에서 13번의 보름달 중 서너 번이 슈퍼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요. 가장 흥미로운 건 희귀한 대형 슈퍼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달은 실제로 커져요. 가장 최근의 주요 슈퍼문은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규모의 슈퍼문은 드물고 18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해요. 다음 대규모 슈퍼문은 2034년에나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작은 규모의 슈퍼문은 꽤 자주 관찰할 수 있어요. 2022년에는 6월 14일과 7월 16일이었어요. 마이크로문이라고 불리는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그것은 보름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해요. 2020년에 마이크로문은 6월 29일에 있었어요. 2023년에는 1월 7일, 2월 5일, 그리고 8월 16일에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건들을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식과 일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둘을 서로 혼동하는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세요. 일식과 월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세요. 여러분의 설명과 정확한 정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리는 현상이에요. 일식은 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삭 동안에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일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월식은 달이 지구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놓이는 현상입니다. 월식은 달의 근접성이 궤도의 접속점에 있는 보름달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답을 맞히셨다면 잘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2022년 부분일식은 10월 25일에 일어날 거예요. 유럽,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에서 보일 거예요. 제가 언급했듯이 개기일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물지 않지만 문제는 항상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기일식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달력을 확인하고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특수환경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월식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부분 월식은 거의 매달 일어나요. 하지만 2022년 개기월식은 11월 7일에서 8일 밤에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얼룩말들이 월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달은 정말로 매혹적인 위성이에요. 그냥 작은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달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희귀한 달 현상을 본 적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가요? 다른 희귀하고 경이로운 천문학적 사건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를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공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공, 반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당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치님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건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치리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함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우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사막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려고 멈춘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얼음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아래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음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 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카와 이젠 화산은 평범한 용암을 분출하는 산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화산이 그러하듯 검은 연기와 붉은 용암을 만들어내는 대신 이 별난 녀석은 푸른 불꽃과 전기를 띠는 파란 용암을 내뿜어요. 이 현상은 이 화산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유황가스가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이 매혹적인 광경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는 하루 종일 맡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 또한 이 분화구 안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는 엄밀히 말해 호수임에도 다른 바다에 비해 소금과 미네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수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천연 화학물질을 바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표면에 떠 있는 건 휴식 취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고대의 강은 바다보다 9.6배 더 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몇 안 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만이 바닷물을 즐기죠. 또한 해발 427m 아래인 육지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에 있어요. 멕시코 지하에는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성간세계 같아 보여요. 표면 아래 약 305m 깊이에 있고 각각의 결정체의 길이는 11m인데 무게는 55톤에 달해요.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정체들 중 하나예요. 러스켄타이어 해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과 푸른 물줄기가 있어요. 열대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만 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2월에는 하루 평균 1시간만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단색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여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별 패턴을 한 거대한 돌들의 집합체예요. 이것은 힌디어, 중국어,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새겨진 글이 있어요. 또 1980년에 완성된 천문 달력이 있는데 수세기 동안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죠. 아무도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본거지인 세쿼이아 국립공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해 이 거대한 나무들 중 8,000개 이상이 이 땅을 지배해오고 있어요. 제너럴 셔먼 나무는 최대 2,700년이 된 걸로 추정되며 크기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터 섬의 유명한 돌머리 석상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아무도 이것들이 왜 지어졌는진 정확하게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조각상들이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해요. 토양 분석을 통해 머리 석상들이 일을 잘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여기가 섬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거든요.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 고대 온천의 화학 성분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 같아 보이게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두 조각이 평행하게 놓여있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잘려진 바위가 있어요. 알-나스라를 이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 빙하는 누군가가 남극 한가운데에 수톤의 붉은 페인트를 쏟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천연색이에요. 피해 폭포는 굉장히 짠 소금과 산화 철이 섞인 결과로 멀리 동떨어진 이곳에 이런 섬뜩한 느낌을 주죠. 2018년 5월 초, 뉴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제일 무섭고 위험한 현상 중 하나를 관찰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긴 토네이도였죠. 이 무서운 자연현상은 뉴햄프셔의 찰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 메리맥 카운티의 웹스터 마을을 향해 이동했어요. 토네이도가 57km를 가는데 33분이 걸려서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간 토네이도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필리핀 팔라완 지방에서는 아주 투명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아래의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 지방에는 많은 놀라운 풍경들을 지나가는 작은 배들이 많이 있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어요. 트리스탄 다쿠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유일한 이웃 도시로 삼고 있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 군도예요. 이 독특한 장소에 가려면 배로 7일이 걸려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2018년 1월 첫째 주에 미국 북동부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매사추세츠 북팔머스의 대서양을 얼렸어요. 게다가 바다가 너무 꽁꽁 얼어서 사람들이 파도 위를 걸었어요. 자, 분명히 이런 건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건 붉은 모래고 관광객들을 중국 텐진으로 몰려들게 하는 이유죠. 수아에다 살사라고 불리는 붉은색의 식물이 소금물에 살고 있어요. 바다의 맨 위층만 보인 채 해변 전체가 빨간색으로 덮여 있어요. 만약 난 중력을 거스른다 하고 소리친 게 있다면 그건 아르헨티나의 다바스코의 돌일 거예요. 3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바위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바람에 좌우로 약간씩 흔들려요. 사람들은 심지어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유리병을 놓아두고 그걸 확인했어요. 유리병은 바위가 다시 움직이자 파열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볼 수 없어요. 한 세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1912년 바위가 문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처 탄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그 돌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에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탄틸에 오면 그 유명한 균형 잡힌 바위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냥 상징물이 되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는 9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의 예멘 해안에서 떨어진 외계인과 같은 섬으로 지금까지 본 가장 독특한 나무들 중 하나가 있어요. 용나무라고 불리며 이 놀라운 섬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만약 강렬하게 타오르는 공기 기둥을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회오리 소리와 타는 듯한 불길의 이 소름 끼치는 조합은 여러분이 파이어 트위스터 또는 불회오리인 불토네이도와 마주쳤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험한 현상은 대부분 산불이 일어나는 동안 생겨나요. 이 불들은 땅 바로 위에 넓은 영역에 아주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요. 이 타는 듯한 공기가 더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공기와 섞일 때 타는 파편과 불꽃을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제일 강력한 불토네이도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뻗을 수 있어요. 오레건주 골드힐에 있는 미스테리 하우스는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고 공은 위로 굴러요. 또 빗자루는 판잣집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을 금지된 땅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이곳으로 접근하는 걸 피했죠. 하지만 이 판잣집의 주인공은 이곳을 관광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죠. 주변에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곳에 대한 뉴스를 신문 그리고 후에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그냥 신기한 것일 뿐이에요.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 현상일 뿐이죠. 만약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발랄한 나무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지개 유칼립투스의 몸통이 마치 주황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 등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나무들은 너무 밝아서 인위적으로 보이죠.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정기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는데 그 아래에 밝은 녹색층이 드러나게 돼요. 잠시 후 이 녹색층은 점차 색이 변하고 탈피가 나무줄기의 다른 곳에서 각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는 다채롭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천루와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본거지예요. 고대 도시 시밤은 사막바닥에서 튀어나온 진흙 건물들로 인해 사막의 맨하탄으로 여겨졌죠. 이것들은 고대의 캐러밴 정류장으로 사용되었어요.